네. 자. 좋은 이제- 일 해야죠. 네? 좋은 20살 자립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TV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저는 2년째 하고 있어요. 진짜요? 모르는구나.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저도 기분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해야지. 기분을 이렇게 뭐 가갑적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20살 때 생각을 해봐. 20살 때? 얼마나 힘들었어. 왜요? 노느라? 술 마시느라 힘들었는데. 알겠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기 저희 방송 보시고 돈 많이 버셔서 네. 하나씩 한 구자씩 얼마 안 하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소개하셔야죠. 심층 인터뷰.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저도 짤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도 많이 주시고 박민수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 그 별명이 적혀 있는데 샌드 타이거 샤크. 네, 제 이제 책 별명인데요, 필명인데요. 네네. 그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네. 수족관에 갔는데, 네 맞지. 네, 그 샌드 타이거 샤크에 대한 있잖아요. 설명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투자하는 투자 습관과 너무 일치를 해가지고 네. 이 필명으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참 부끄러웠죠. 이 좀 생뚱맞다. 샌드 타이거 샤크 근데 그 이게 망치상어 아니에요? 작가님 아니 망치상어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등치 되게 큰 상어인데. 네. 작가님 이게- 이게 정말 초면에 죄송한데 그 상어랑 좀 닮으신 거. 오. 아, 저는 임원희 씨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고요. 상어인데 등치 엄청 커. 네. 아 임원희 씨. 네. 임원희 씨. 네, 홍조빛의 그왜 임원희 씨. 샌드 타이거 샤크가 어떤 투자 성향이랑 어떤 게 좀 비슷하세요? 아, 저는 이제 손절매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고 민수. 손절없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처음에 사서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네. 때로는 한 일주일 정도 내가 이 종목을 사서 잃지는 않을 건가 리스크 관리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요. 네.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매수를 했다 하면 네. 단돈 1원이라도 수익 내고 나와야죠. 그래서 한 번 먹이를 물면 놓지 않는다. 이빨이 뽑히기 전까지 놓지 않는 상어의 습관. 어. 그게 제 투자 철학입니다. 지금 이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아, 임플란트 임플란트도 아니죠? 뽑힌 거 하나도 잠깐만, 없습니다. 임플란트도 있다고 하시죠. 네, 하나 있는데요. 임플란트 하나 있어. 그리고 상어는 동료를 물 정도로 냉혹합니다. 와. 잠깐만. 저희도 물어버려요. 네.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무서운데. 예, 한 번 인연은 저는 영원한 인연으로 이렇게 무는데요. 인연으로 왜냐하면 문다구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 바둑과 비슷해요. 총칼 없는 전쟁터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닳고 다른 주식 시장에서의 소위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데 대충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귀찮은 거예요. 생각하기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술만 마시고 네. 이러다 보니 양보를 많이 하게 돼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되는데 방송은 안 돼요. 네,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상어는 평소에는 되게 게을러요. 그래요. 예. 그냥 뭐 활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먹이를 발견하면 메시와 같죠. 메시. 예, 대충 있다가 골대 앞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아 상어가 벌처럼 와, 쏴. 명예코랑 약간 비슷하네요. 아, 그런가요? 여자를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어는 부레가 없어요. 부레가 그렇죠. 없어요. 부레가 없죠. 네. 아. 그게 그러다 자동으로 보니까 안 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면서도 꼬리를 흔들어야 돼요. 평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네 가지 철학을 가지고 샌드 타이거 샤크라는 필명을 썼고요. 제가 이제 침착맨이라는 이말년 선생님 유튜브에 나가서 병건 형님. 네, 그 네. 오히려 좋아 고맙다라는 밈을 만들어서 그게 뭐예요? 그거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이게 이제 그 제가 2년 전에 2차 전지 ETF에 대해서 네. 네. 앞으로 강력하게 오를 것이다. 가장 강력한 성장 섹터는 2차 전지다라고 강조를 드렸거든요. 네네. 그런데 폭스바겐 내재화 사태가 그 다음 달에 터지면서. 터지면서 갑자기 이게 한 15%에서 20% 빠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초지일관 똑같은 컨셉에 그리고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그랬죠. 20%가 빠졌으니 오히려 좋아 고맙다.
더 싸게 매수할 기회를 가졌으니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만 이제 압축해서 사람들이 손해만 보면 오히려 좋아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제는 좋은 기업일 때. 좋은 기업일 때. 그래가지고 그 찜장맨님이 막 물어봐요. 246 매매법을 말씀을 하세요. 246. 20% 빠졌을 때 더 사고, 40% 그렇죠. 빠졌을 때 더 사고, 60%까지 빠지면 그거 어떡하냐. 오히려 고맙다. 오히려 이 가격까지 와줘서 고마워. 그렇죠. 좋은 기업이라면 마이너스 60%일 때 인생을 걸어봐도 괜찮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 전제가 네. 좋은 좋은 기업을 기업일 사야 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 좋은 기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요새 그러면 이빨 안 빠지시고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요즘 저는 이제 2년 전부터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도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ETF나 2차 전지 개별 기업들, 특히 양극재 기업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양극재 기업에 주력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제 책에도 좀 담았고요. 실제로도 실천을 하고 있어서 수익률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 투자 철학은 일단 좋은 기업을 고르고 한 번에 다 사지는 않는 거죠. 사두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제가 아까 246전법 얘기했는데요. 네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 6,000원, 4,000원일 때마다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언젠가 빛을 발할 것이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저는 실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적.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 개선되는데 그런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 앞으로 미래의 전망치가 좋은 기업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쌀 때 왜 안 사는 것인가? 제 이제 주식책 저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 책이 잘 팔려요. 오히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시는 계좌를 안 쳐다봐 하고 이 손절매를 하고 떠나가는데 반대로 역발상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침착맨 유튜브에서도 주가 지수를 거꾸로 뒤집어 봐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80도 뒤집어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주가가 빠져서 차트 보고 속상하면 이걸 뒤집어 보래요. 그런 기분이 좋아지니까 세상을 바꿔보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손절매 하거든요. 손절매. 근데 손절매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역발상 투자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4,000원이 되면 얼마나 원 좋아요. 플러스 원인 거죠. 원 플러스 백화점에서 원이야. 원 플러스 원 하나를 더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와. 그런 기회를 왜 놓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 저 개인적으로 카카오는 좋은 주식입니까? 왜냐면 실적도 잘 내고 성장세가 둔화될 뿐이지 성장 잘 돼요. 카카오 좋은 기업이에요? 일단 카카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갑자기 카카오를 물어보고 있어. 왜냐면 왜냐면 마음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 60 왔으니까 이 매매법 활용해서 나도 인생을 걸어봐야 되나? 인생을 걸어. 그거 여쭤보려고.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부분들이 2차 전지라서 2차 전지. 2차 전지에 대해서 오늘은 카카오 좀 전지 집중적으로 다음에 하고요. 오셨습니다. 다음번에 네. 또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럼 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이 준비하신 거 쭉 해주시면 네. 저희가 그 최근 따라볼게요. 들어서 이제 배터리 아저씨 덕분에 2차 전지가 많이 뜨거운데요. 저는 이제 배터리 아저씨의 접근법과 약간 비슷하기도 하지만 네. 저만의 접근법은 실적 개선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최근 들어서 2032년까지 신차의 판매 비중을 67%까지 올리겠다. 그러면 세 대 중에 2대는 전기차로 전기차.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현대차가 작년에 147만 대를 미국에서 팔았는데 전기차의 비중은 3.9%. 5만 8천 대밖에 안 팔았다는 택도 거죠. 없어요. 그러면 9년 뒤에 67%를 팔아야 돼요. 네. 한 20배 정도. 네. 한 15배에서 20배 사이에 판매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판매 시장은 미국이에요. 미국의 판매 시장을 현대차가 67%까지. 현대차가 58%, 기아가 47% 정도까지 비중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미국은 67%까지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기차 비중을. 그러면 전기차만 팔리겠느냐? 당연히 전기차의 기초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등
2차 전지 관련 산업의 실적은 크게 개선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미국의 작년에 신차 판매가 1,363만 대인데 네. 그중에서 전기차의 판매 비중은 6%, 81만 대예요. 그러면 9년 후에 67%, 10배가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물론 67%는 목표치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안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50%만 되더라도 지금 6%인데 거의 한 10배 정도, 9배, 10배 정도는 가야 된다라는 시장 상황이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메타버스 이슈로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성장성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메타버스는 사실 팩트를 알려주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기루와 같이 텐버거를 오른 후에 바로 꺼져버리거든요. 네. 하지만 이 2차 전지 산업은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미국이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2차 전지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정부에서도 이 끌어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실적 개선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있을 거다.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움이 자체 발표한 NH투자증권을 통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네, NH 겁니다. 2021년에 2021년. 이 생산 능력인데요. 국내에만 한 6만 톤 정도가 돼요. 어떤 게요? 그 에코프로비엠의 지역별 생산 능력, 양극재겠죠. 네. 양극재의 생산 능력이 2021년에 6만 톤. 6만 그런데 톤. 2026년 26년 5년이 지났죠. 네. 생산 능력은 48만 톤으로 48만 톤. 네, 8배가 8배 늘어납니다. 늘어버려. 이때 보면 국내가 23만 톤, 네. 유럽이 14만 톤, 미국이 11만 톤이에요. 근데 미국의 시작은 2025년부터 생산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왜냐? 배터리라는 건 되게 무거워요. 네. 한국에서 싣고 가기에는 너무 무겁고 그러기 때문에 현지에서 공장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떤 현지의 규제도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현대자동차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을 만들면 그 옆에 같이 만들어서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생산 능력이 계속 증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적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이건 네이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고요. 증권사 리서치 자료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그 종목이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가 2021년 매출액이 1조 5천억 정도 됐습니다. 2024년 예측액이 13조예요. 그렇다고 하면 4년이죠. 4년 사이에 매출액이 8배 이상 상승을 합니다. 아 근데 저희 질문 좀 해서 될까요? 저희 네. 질문하시죠. 하실 말씀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계획대로 다 된다. 음. 여기에 대한 의심은 안 해보셨는지. 일단 중요한 것은 질문하지 마. 아니 중요한 것은 네네. 중요한 것은 팩트는 다 동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일하죠. 예를 들면 동일하죠. 삼성전자의 그 실적 예측치를 보면 네. 요즘 들어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예측치 동일한 기준이거든요. 네. 2022년에 3,022 천억이거든요. 네. 그런데 매출액 기준으로요. 근데 올해가 300조? 2,704 천억이거든요.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2025년에는 3,378 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측치들을 보고 네. 이 자료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보수적으로 한 80% 보자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이 실적이 3년 후에도 비슷한 기업보다는 어찌됐든 실적이 지금보다 늘어나는 기업을 중심으로 사두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예측치를 믿으신다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사실 왜냐면 제가 도리어 앵커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증권사나 이 리서치 자료를
보지 않는다면 어떤 근거로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할 것이며 어떤 근거로 모든 기업들의 실적치를 투자를 할 거냐. 저는 실적치 팩트를 하나의 트렌드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추세. 그러니까 수치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 수치에 대해서 물론 못할 수도 있죠. 네네. 당연히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왕이면 네. 실적치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 업종에 집중을 하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약세장에서도 이런 장에서도 결국 실적이라는 이슈로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가장 강한 이슈는 어찌됐든 2차 전지가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잖아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주춤을 한 거고, 물론 사이클 산업은 오히려 이런 이 실적이 안 좋을 때가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메모리 산업은 2,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요. 오케이. 아니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 100번이나 자, 양보해? 일단 첫 번째. 에코프로비엠 사랑해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내용 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아, 이거 다 막 이상한 똑바로 얘기하니까. 해, 그냥 사랑하고 소신대로. 저도 너무 좋아하는 기업이고 저희 분장실쌤한테 4년 전에 제가 얘기해서 그분 은퇴하신 주식이에요. 아이고. 예. 근데 2021년에 6만 톤 생산, 그리고 2026년에 8배가 늘어서 48만 톤 생산이면 8배잖아요. 주가가 2021년이랑 비교하면 3만 5천 원에서 26만 원까지 지금 8배가 더 갔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2026년까지를 지금 땡겨 와가지고 지금 2023년에 반영한 게 이미 벌써 이 주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거 알지 왜 몰라. 내가 안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알아서 다 알고 있는 정보라서 땡겨 와서 반영을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든 거고요. 제가 여기 방송에서 뭘 사라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게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저는 이 책의 저자로서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 왜 올랐느냐 그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정부나 이런 정책적으로 무언가 손에 잡히는 그림이 있다. 정부에서 미국이 67%까지 전기차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안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어찌됐든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책을 썼고 네네. 제가 이제 그 매크로적인 환경, 거시적인 환경을 일반 투자자들이 보면서 투자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잃지 않았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적자 기업을 사진 않거든요. 적자 기업 사면 다 안 된다. 나가야 돼.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산다. 네, 아이. 제가 이제 그 책을 5권 쓴 저자인데요. 네. 첫 번째 책이 40살에 시작하는 주식 공부 5일한 삶이에요. 40. 그 책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적자 기업을 사지 말자. 적자 기업 제외. 네. 적자 기업을 사게 되면 결국 돈이 없거든요.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돈을 끌어와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보유한 재산이 많으면 자기 재산을 쓰면 되는데 네. 대부분 적자 기업들은 자기 재산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거나 대출도 자기의 안 되죠. 신용도가 있어야 되고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면 결국 투자자에게 손을 벌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24년 정도 주식시장에 있어 보면서 네. 제일 어려운 기업들이 적자나는 기업들이에요. 언제 유상증자를 할지 모르고 언제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지 몰라요. 변수가 너무 많군요. 그러니까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게 가장 큰 투자 리스크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주가 희석 효과가 너무 커요. 옛날에 10,000원에 샀는데 갑자기 5,000원이 되는 게 주식수가 늘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시가총액이라고 하잖아요. 네. 주식수 곱하기 주가. 그런데 유상증자나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면 주식수가 늘어나고 동일한 시가총액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제 10,000원이었던 주식이 이제 적정 가치가 5,000원인데 나는 10,000원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유상증자를 하는데 언제 10,000원이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장기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손실을 봤는데 다음번에 기회를 노리겠지만 다음번에 기회는 잘 안 오는 거죠. 그러다 관리 종목에 가고 상장 폐지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그렇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인데 우리는 왜
그 수많은 기업 중에 돈 잘 버는 기업도 있는데 왜 적자난 기업들을 사서 속상해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냐 마이너스 50%가 돼서 내가 더 샀는데 왜 더 빠지는 거야. 246전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246 안 돼요. 이거 여기 근데 통하지도 않아. 내가 살 땐 흑자였는데 앞으로 시간이 적자가 지나니까 돼? 적자가 됐어. 2를 샀고 그 4를 삼성전자잖아. 샀다니.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샀는데, 그런 경우가 참 믿었는데 안 되는 그때 경우가 어떻게 있는 한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제시하는 제 책에서도 제시하는 네네. 방법이 2, 3년 후에 실적을 보자는 거예요. 2, 3년 후에 그렇죠. 미래의 실적을 보고 그러니까 2년 내지 3년 후에 실적을 파악하는 게 제 투자의 가장 큰 키포인트고요. 실적이 떨어지는 기업은 안 삽니다. 실적이 증가하는 트렌드 자체가 올라가는 기업들만 골라서 사는 거죠. 제가 이제 옛날에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브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네네. 거기서 제가 1년에 10번만 매매하는 직장인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나왔어요. 네. 저 실제로도 주식 투자를 1년에 한 10회 미만으로 투자를 하고요. 저는 최근 들어서는 한 번 매수를 하면 3, 4년 정도는 기다리는 그런 투자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어떨 때 보면 분기에 한 번도 거래하지 않는 적도 많고요. 그러니까 분석은 열심히 하고 뉴스는 리뷰는 매일 하지만 실제 매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거는 저랑 똑같네요. 저도 1년에 한 10번 매매하는데 샀다 팔았다 10번 하면은 잔고가 비어 있더라고요. 말 끊지 말고 지금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2차 전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네네. 에코프로비엠 예시를 든 게 이 예. 종목을 지금 사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간의 히스토리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골랐던 그런 종목들 많은 기업들의 그 2년 후, 3년 후 그 실적 예측치를 보니까 이렇게 트렌드가 증가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증가할 거니까 내가 사고 마이너스 20%가 빠졌어. 어떡할 거냐? 실적이 트렌드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꾸준하게 나는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겠다.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 번씩 이렇게 출렁거려서 내려줄수록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고 이익 실현을 하지만 나는 오히려 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약세장에서 오히려 매력적인 투자 기회다.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거죠. 이미 오른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2, 3년 후에 실적 예측치를 파악을 해서 미리 선점하고 기다리고 그 실적 예측치가 나오는지 분기별로 체크하고 계속 증권사 리포트는 나오면서 실적 예측치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 트렌드를 보면서 나는 3, 4년 후를 기다려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 2, 3년 후를 내다보고 이 트렌드를 보고 투자를 하면 언젠가는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산업 사이클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그러면서 물론 설비 투자 초기에는 감가상각기 때문에 어떤 이익 부분이 감소를 하지만 이 감가상각이 지나면서 계속 실적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계속 투자와 그런 감가상각이 이어지지만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장 예측치만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트렌드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에 좀 집중을 하면 결국 언젠가는 내가 수익을 날 것이다. 죽기 전에 무조건 나요 수익. 무조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네. 3년 정도의 수익을 예측하신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 예측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 책에도 언급을 했는데요. 처음에 가장 우리가 개미 투자자들이 결국 찾을 수 있는 건 증권사 리포트 뿐이에요. 아니면 뭐 언론의 기사에서 예측치, 기업에서의 IR 홍보 자료 이런 것들인데 기업에서의 IR 홍보 자료는 사실 좀 못 이렇게 믿습니까? 부풀려 있는 거죠. 자기 기업의 실적을 보수적으로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팔 안으로 굽으니까. 그렇죠. 그나마 이제 증권사 리포트인데 뭐 일부 분들은 증권사 리포트도 뻥튀기 돼 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동일하거든요. 어차피 이 기업도 뻥튀기 돼 있고 저 기업도 뻥튀기 돼 있는데 모든 게 뻥튀기 되어 있다면 그 중에서 트렌드를 보자 이거죠. 뻥이에요, 뻥이요. 올해 1,000억을 벌었는데 3년 후에 1조를 번다. 이런 기업을 살 거냐? 올해 1,000억을 벌었는데 3년 후에도 1,200억을 번다. 두 기업 중에 어떤 걸 사겠느냐? 둘 다 뻥튀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나 같으면 그래 1조 번다는 게 뻥튀기다. 그래 그럼 뭐 한 5,000억은 벌겠지. 어찌 됐든 그러면
그러면 여기는 1,000억 버는데 1,200억 버는 게 뻥튀기라고 하면 1,000억 버는데 1조 버는 기업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그 투자 철학은 잘 버는 기업, 돈 잘 버는 기업, 그리고 돈 잘 버는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적 개선주와 고배당주에 고배당. 집중을 하자라는 게 제 어떤 투자의 철학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배당 안 한다고 이걸 엄청 먹었는데 왜냐면 미국에 2조 3조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내년에 지금 1,000억 벌던 거 1조 벌 수 있는데 배당을 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근데 돈도 잘 벌고 배당도 많이 하는 걸 이거를 따로 사시나요? 아니면 그런 기업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엔드 조건이면 좋겠지만 엔드가 아닐 수 있잖아요. 우와. 일단 그 성장주들은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오를 테고요. 네.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시가 배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노리는 거죠. 실적을 쫓을 거냐, 고배당을 쫓을 거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투자의 원칙이 고배당주의 한 50% 정도, 그리고 실적 개선주의 50% 정도를 반반. 포커스를 둡니다. 전문용어로 바벨 전략이라고 하죠. 바벨 전략. 그렇죠. 왜냐하면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릴수록 너무 즐겁습니다. 시가 배당률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저는 8% 이상인 종목들을 찾아서 8%. 시가 배당률이 한 6% 정도면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 주가는 한 30% 정도 오를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했다. 시가 배당률이 15%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시가 배당률이 15%면 인생 주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 계획이 시가 배당률이 한 15%인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예를 들면 한 3억 정도 매수를 해서 15%면 1년에 4,500만 원 정도의 배당이 나와요. 그러면 뭐 노후에 그 정도면 뭐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충분히 먹고 살 정도의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잖아요. 시장 급락. 이럴 때 고배당주를 좀 눈여겨봐서 평소에 뭐 예를 들면 대신증권 우선주라든지요. 이런 고배당주들을 좀 집중해서 눈여겨보고 있으면 시가 배당률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실적과 배당이에요. 실적과 배당. 그러니까 적자 안 실적이 되고. 예를 들면 S-오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악화되니까 배당을 네. 못한 적도 배당 있잖아요. 못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배당 성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그래서 잘 벌고 잘 주는 회사 엔드 조건일 수도 있고 오어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투자의 기본 원칙은 고배당주에 어느 정도는 담아두고 여기에 실적 개선주를 좀 더 공격적으로 가자.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의 원칙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은 ETF에 먼저 ETF. 접근을 하시고요. ETF도 성장 산업을 많이 담고 있거나 아니면 배당을 많이 주는 ETF에서 좀 실천을 한 1년 정도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배당주로 넘어가는 거죠. 배당주에서 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으로 넘어가는 게 하나의 스텝 바이 스텝 전략이 아닐까라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처음 주식 투자를 하면 매우 공격적으로 이 지금 화끈한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과 무관하게 지금 사람들이 모여드는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물어보면 왜 샀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뭐 증권사에서 추천했거나 뭐 지인이 추천해줬거나 그냥 좋아 보여서.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4년 정도 주식시장에 있어 보면서 깨달은 철학 하나는 돈 많이 버는 기업들 네. 그리고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이 시간이 지나면 손해봤던 것들이 결국 수익으로 나면서 빠져나오더라. 이사력 전략. 그렇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핵심은 하나로 통하는 것 같아요. 좋은 주식을 사면 결국은 떨어져도 올라오고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해결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근데 좋은 주식은 비싸요. 그러니까 뭐 쌀 때 사자는 거지. 쌀 이사료 때가 못 들었어? 언젠데. 이사료? 나 JYP 사고 싶은데 눌리면 안 주잖아. JYP. 그러면 다른 거 사면 되지. 다른 거 사요? 사면 되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PER을 보자는 거예요. PER. 그런데 이제 우리가 PER을 지금 기준으로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네. 선행 그런데 선행. 우리는
3년 후에 실적을 알잖아요. 3년 후에 예측치. 실적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건 진짜 이해 못하겠는데 3년 후에 실적을 3년 후에 실적을 이게 어떻게 제가 합니까? 자료를 뽑아왔는데요. 네네네. 이 자료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네이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4년 투자를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3년의 그 실적이 자, 잠시만요. 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그냥 간결 명확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화면을 아니, 잠깐만. 네네. 질문 좀 자, 질문을 먼저 드리고 자 먼저 발언 기회 선생님. 갖겠습니다. 네네. 자, 네. 그러니까 24년 동안 투자를 해보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3년 후에 예측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나 맞으시던가요? 대충이라도.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저는 뭐 지금까지 이 예측치가 올라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실패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테마를 쫓아서 하는 경우들은 실패를 해봤고요. 저도 이제 24년이라는 주식 투자 경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실패를 맛봤잖아요. 저도 네.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바가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 아들한테 제가 투자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어보니 그나마 실적 개선주와 배당주가 괜찮더라. 오랫동안 들고 있어도 되고 음. 많이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니까 매수 단가가 낮아지면서 수익을 내는 경우들이 생기더라. 확률적으로 가장 높더라. 그래서 이제 제 책에도 언급을 했지만 네이버 증권 포탈에 보면 웬만한 기업들의 3년, 3년 실적 예측치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뽑아온 이 자료들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냥 화면 캡처해 갖고 다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 캡처만큼이나 네. 네이버 그 PC 화면에서 금방 찾을 금방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한 뭐 10초면 찾아요. 그래서 10초면 찾아서 예를 들면 붙여보는 거죠. 한글 파일이든지 엑셀 파일이든지 그 중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2,000여 종목이 높잖아요. 그 종목에서 한 50개 종목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 50개 풀만 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두세 종목만 뽑으면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안 어려운 일이거든요. 질문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이거 하냐. 제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자꾸 약간 딴지 거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네. 이런 방송 좋아합니다. 네. 궁금해서. 네네. 그러니까 3년 뒤에 컨센서스를 보고 뭐 그렇게 가이던스를 잡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요새 같은 시장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날 줄 알았어요? 몰랐죠. 인플레이션 이렇게 높을 줄 알았어요? 몰랐죠. 금리 인상 이렇게 급격하게 할 줄 알았어요? 몰랐죠. 경기 침체 올 줄 알았어요? 왜 자꾸 나한테 물어?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 알았어요? 몰랐지. 이거 그러니까 하루 건너서 약간 블랙스완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이고 또 그런 시기고 근데 3년 뒤에 거를 땡겨온다? 얼추 그 정도 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PER로 계산기를 때려서 그거를 예를 들면 네.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를 보면 네. 그 3년 후의 예측치를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꾸준하게 오릅니다. 네. 하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와 내년 그러니까 2021년의 정점 실적 피크아웃을 겪고요. 꾸준하게 내려가다가 2021년에 9조 정도 9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거든요. 네. 작년에 4,500억이고 올해는 2,900억이고요. 내년에는 3,000억, 2025년에는 4,200억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정점 대비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적에 대비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안타깝지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고요. 반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네. 2021년에 1조 5천억이던 매출이 재작년. 2022년에 3조. 3조. 그렇죠? 그다음에 2023년에 3조 4천억. 3조 4천억. 2024년에 3조 9천억. 2025년에 4조 5천억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바이오 기업인데 왜 얘네 둘의 주가가 차이가 나느냐? 이 실적 예측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 실적 예측치 제가 따로 공부를 했을까요? 네이버 포털에서 그냥 뽑아온 거예요. 그냥 나와요. 네. 그러면 뭐라고 그리고 지금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퀀트랑 같은 방법인데 아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야 뭐 CDMO 하니까 계속 그렇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안 하시고 고려를 하는 거죠. 고려를 하세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면 더 복잡한 생각이 투자로 잘 이어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생각을 단순하게 할수록 우리가 그러니까 분석할 종목을 우리가 실렉션 하는 거잖아요. 네. 100종목 분석한다고 투자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 종목 투자 잘해서 그 종목 수익 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압축해 가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100종목을 다 나열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데 100종목 다 투자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한두 종목만 잘하면 되는데 그 한두 종목을 엑기스를 뽑아나가는 과정인데 당신 같으면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을 실렉션해서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 실적이 떨어지는 기업을 실렉션해서 공부를 할 거냐 실적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고민할 게 너무 많아요. 뭐하러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냐고요. 실적이 우상향. 심플하게 가는 거죠. 심플하게. 예를 들면 우상향. 실적이 악화되는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할 건데 유상증자를 하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뭐하러 이 고민을 추가적으로 하냐고. 그냥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은 좋은 일만 많으니까 허허 웃고 고민할 게 적은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 얘기를 하자면 에코프로비엠. 지금 기준으로는 PER이 굉장히 높겠죠. 네네. 당연히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하면 높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5조 3천억일 때 매출액 기준 작년이 기준이죠. 그러면 그거보다 지금 버블이냐? 버블일 수 있죠. 당연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2025년 또는 2030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은 성장해가는 단계고 단지 문제는 우리 일부 유튜버들이 이 특정 종목들을 2차 전지 중에 강조하다 보니까 보다 많이 올라간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LNF가 많이 안 올랐거든요. LNF 불쌍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우리 소위 말하는 밴드웨건 효과거든요. 밴드웨건 효과. 밴드웨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치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렇게 북을 두드리는 거예요. 서커스단 공연을 하면 맨 앞에서 이렇게 북을 두드리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쏠리면서 그 유력 정치인에게 나는 어떤 소신이나 이런 거 없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게 밴드웨건 효과인데 특정 기업들이 좋다라고 나열을 하다 보니까 그 종목의 같은 실적 예측치를 보면 LNF도 에코프로비엠이 절대 뒤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인 우리나라의 그 화끈한 성격들이 특정 종목에 막 쏠리다 보니까 네. 뭐 LNF라든지 최근에는 LNF나 아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몰리다 보니까 네. 당연히 증권사에서 버블 얘기가 나오고 이게 막히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쪽으로 이게 쏠리면서 가면서 지금 뭐 포스코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이 대중성이 약한 LNF는 상대적으로 좀 더 저평가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실적과 그리고 관심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관심을 그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다 보니까 뭐 지금 과열 현상이 일단 일어난 거고요. 지금의 과열 자체가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논하는 건 결국 실적이 지나면서 가주는 거죠. 우리가 테슬라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리고 삼성전자가 몇십 년 전에 우리가 다 고평가 논란 속에서 거쳐갔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3개월씩 발표하다 보니까 아 그래 예측치대로 가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 지금의 실적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이 고평가된 PER을 얘기하니 당연히 버블 아니냐라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거품이 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지금의 상황은 2, 3년 후의 실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 3년 전에 우리가 에코프로빔이나 에코프로를 봤을 때도 그때도 고평가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많이 오르니까. 그런데 지금 2년 후의 그래프를 보면 그때는 너무 쌌던 거죠. 엄청 쌌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을 사두고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빠지면 더 사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조금의 수익을 내면 팔고 다른 종목을 노리는데 다른 종목은 이 종목이 올랐으면 다른 종목은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팔고 옮겨가는데 과연 여기서 또 수익이 계속 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좋은 주식 사서 그 뭐 마이너스 60 되면 인생 걸고 계속 올라갈 때까지 계속 좀 기다리면 그렇죠. 우리가 보답해줄 거다. 기관 투자가들도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주식들도 옛날에 많이 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의 어떤
그 전문가들의 예측이 우리가 틀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믿을 수 있는 거, 내가 개미 투자자로서 믿을 수 있는 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 중에 그나마 이 실적 트렌드를 보니 그나마 좀 안정이 되더라. 그래서 내 아들은 이런 실적을 보고 좀 투자했으면 그나마 좀 잃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죠. 40분에 끝나야 40분 끝내야 돼. 그 아까 은퇴 말씀하셨으니까 요거 책 많이 팔리면 은퇴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그 판매 수익을 아들을 위해서 좀 쓰려고 합니다. 아들. 그래서 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 우리 박민수 작가님 책입니다. 오늘 사이트 들으시고 한번 교보문고 뭐 이런 데 가서 네.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질문에 한 3개밖에 못 했네요. 다음번에 저희 그 다음번에 SML이라고 아침 코너 있는데 네. 한번 나와 주시면 어떨까요? 저야 뭐 그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SML에 정프로님이랑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우리가 칼을 차고 한번 할까요? 칼이요? 네. 칼이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네, 제가 가장 크게 이제 결론을 하나 드려도 되나요? 가야 없나요? 어때요? 네, 끝나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네. 다음번에 기회 주시면 한마디만 딱 하시면 한마디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박민수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